오늘 우리가 볼 21화부터 30화까지는 가난한 농군의 아들 천태산이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건설 신화를 썼는지 보여주는 처절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미군 막사 수백 동을 지어내고 전 국민이 안 된다고 했던 고철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인 천태산 사장의 미친 결단력이 폭발합니다.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그 유명한 명언이 탄생하게 된 전설의 에피소드들 지금부터 단숨에 몰아보겠습니다. 시베리아행 직전 터진 해방 소식. 차인표를 살린 천우신조의 0.1초 반전. 남들이 투기할 때 기술을 선택했다. 현대차의 모태 세기 자동차 탄생 비화. 자유는 얻었지만 평화는 없었다. 해방의 기쁨을 덮친 거인의 비극적 죽음. 광야의 거인들 해방의 파도에 올라타다. 살았다. 이제 진짜 살았다. 그 시베리아 벌판의 죽음이 코앞까지 닥쳤던 순간 기적처럼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보증금 한 푼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던 전태산의 억울함은 눈물 섞인 만세 소리로 바뀝니다. 폐허가 된 서울, 일본인이 버리고 간 공장들과 굶주린 민초들. 누군가에게는 절망뿐인 이 광야에서 태산은 세기라는 깃발을 꽂고 대오는 대한물산의 이름으로 세계를 향한 무역의 문을 엽니다. 해방은 얻었지만 평화는 멀었던 그 혼돈의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닦은 거인들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 간발의 차로 바뀐 운명 광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겨나던 태산 일행. 그들이 정문을 나서는 순간 거리에는 태극기의 물결이 일렁입니다. 태산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이게 무슨 꼴이냐며 자책했는데 해방이라니. 세상에 정말 해방이 됐어. 일행 천 사장님, 저기 보십시오. 만세입니다. 우리가 광산에 하루만 더 있었어도 소련군 포로로 시베리아 단광에 끌려갔을 거 아닙니까? 태산 하늘이 도우셨어. 천우신조야. 이제 진짜 우리 세상이 왔다. 여러분 대한 독립 만세. 2. 고향의 눈물과 떳떳한 귀환 태산은 어린 시절 속 한 돈을 훔쳐 도망치듯 떠났던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 테일과 눈물의 재회를 합니다. 어머니 테일아, 내 새끼 테일이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테일 형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산 부모님 손을 잡으며 이제 우리 다 같이 서울로 갑시다. 제가 뺏겼던 공장도 되찾고 다시는 우리 가족 배고프지 않게 제가 꼭 성공하겠습니다. 이번엔 도망자가 아니라 당당한 장남으로 돌아옵니다. 3. 서울 기회의 땅이자 혼돈의 전장. 해방된 서울은 축제와 혼란이 공존했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갈등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적산 가옥을 차지하려는 탐욕이 들끓었습니다. 강영감 자네들, 지금 이 시기가 자네들한테는 황금 같은 기회야. 일본 놈들이 가고 모든 게 멈췄지?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광야에서 뭘 할 건지 고민해보게나. 국대호 맞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어둠이 아니라 황금의 시간입니다. 대호는 동업자들을 모아 대한물산 공사를 세우고 홍콩 무역이라는 대담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생필품이 부족해 쌀값이 10배씩 뛰는 민초들을 위해 달러를 벌어오고 물자를 들여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4. 세기 마이너스 1000년의 꿈을 새기다. 태산은 뺏겼던 자동차 수리 공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간판 대신 새로운 이름을 내겁니다. 태산 이제부터 우리 이름은 세기다. 세기 자동차 공업사. 동료들 세기요? 무슨 뜻입니까? 태산 100년, 200년. 아니 1000년, 만년 영원히 발전하자는 뜻이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차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바퀴를 굴릴 거다. 자, 우리 세기와 함께 전진하자. 동료들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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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끝나지 않은 시련, 거인의 눈물. 하지만 기쁨도 잠시. 태산의 정신적 지주였던 강영감에게 비극이 닥칩니다. 애국 헌금을 내놓으라는 명분으로 들이닥친 무장 강도들. 영감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돈을 끝까지 지키려다 쓰러집니다. 강영감 피를 흘리며 이 돈은 안 돼. 우리 조선의 미래를 위해 쓸 돈이야. 절대로 못 준다. 태산 달려와 영감을 안으며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어르신. 해방의 환희 뒤로 들려오는 통곡 소리. 태산은 깨닫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진정한 평화와 풍요를 위해서는 더 큰 희생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쓰러진 거인의 손을 잡고 태사는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비 내리는 해방 전국의 어느 날 밤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격동의 세월 속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떠나보낸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거물강 영감, 그리고 그를 아버지라 불렀던 청년 천태산. 강 영감의 임종 캄캄한 방 안,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옵니다. 강 영감은 자신의 시간이 다했음을 직감한 듯 태산의 손을 잡습니다. 자네, 내 말 들리는가?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가기 마련이지. 그런데 참 이상하지. 내 마지막 길에 자네가 옆에 있으니 마음이 참 놓여. 세상 사람들은 다들 내가 자네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지. 태사는 흐느끼며 대답합니다. 어르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에게는 어르신이 이미 아버지이신걸요. 저 같은 놈을 걷어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이 바로 어르신 아닙니까? 강 영감은 희미하게 웃으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 유언을 남깁니다. 고맙네. 태산이 자네, 너무 돈에 목숨 걸지 말게나. 그저 자네답게 살게. 지금처럼 정직하고 씩씩하게. 그게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태사는 싸늘해지는 강 영감의 손을 붙잡고 절규합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아직 제가 효도도 다 못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장례식과 인간들의 민낯 강 영감의 죽음 이후 빈소에는 추모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슬픔보다 욕망이 들끓고 있었죠. 국대우 사장은 품격 있게 위로를 건네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홍콩을 넘어 세계 무역의 정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박 사장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야, 저 적산가옥이랑 저 딸년이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겠냐. 내 코는 못 속여. 이번 기회에 아주 싹 다 긁어모아야지. 강 영감의 딸 혜영은 그들의 가식적인 위로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고맙지만 전 괜찮아요. 도움이란 핑계로 제 아버지를 더럽히지 마세요. 전 혼자서 일어설 거예요. 모두 돌아가 주세요. 시대의 아픔과 태산의 다진 빈소를 나온 태산의 눈앞에 펼쳐진 서울 거리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대구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폭동이 일어났고 길거리엔 굶어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즐비했죠. 전기는 끊기고 세상은 온통 파업과 투쟁뿐이었습니다. 태사는 생각합니다. 해방이 되면 다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우리는 더 아파야 하는 걸까? 태사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낡은 트럭 밑에 들어가 망치를 휘두르며 다짐합니다. 어르신 보십시오. 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철 덩어리 트럭들이 나중엔 거대한 선박이 되고 비행기가 되어 전 세계를 누빌 겁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될 겁니다. 추석의 쓸쓸한 발걸음, 추석이 밝았습니다. 태사는 시장을 돌며 가장 좋은 생선과 나물을 골라 보따리를 꾸립니다. 강 영감님께 올릴 제사 음식을 직접 챙긴 거죠. 하지만 혜영의 집 앞 권 영감이 길을 막아섭니다. 자네 마음 다 아네? 하지만 지금 혜영이를 만나는 건 상처를 덧나게 할 뿐이야. 어르신이 자네를 가장 믿고 딸을 부탁했으니 지금은 멀리서 지켜봐 주게나. 태사는 한참을 서 있다가 보따리를 내려놓고 돌아섭니다. 뒤돌아가는 태산의 등 뒤로 가을 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여러분의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이 있었나요? 천태산에게 강 영감은 스승이자 아버지, 그리고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그 산이 사라진 자리에서 청년 태산은 이제 스스로 산이 되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드라마 영웅시대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속에 감춰둔 거대한 야망, 그는 어떻게 1300조 시장의 주인이 되었나? 믿었던 이의 배신과 친일파라는 치욕, 천태산이 감옥 바닥에서 흘린 피눈물의 의미,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전설의 괴물, 그가 건넨 칼날의 철학이 한국 경제를 바꿨다. 여러분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떤 꿈을 꾸시나요? 오늘 사연은 기름 냄새 진동하던 경성 자동차 수리소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천태산은 매일같이 엔진을 뜯고 기름때를 씻어냈지만
그의 눈은 늘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사는 우연히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토건업자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손에 쥔 수금 전표에는 1,000만 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당시 자동차 수리비가 고작 몇십만 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태사는 그 전표를 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콩알 100번 구르는 것보다 낫구나. 그는 곧장 동업자이자 친구인 인규를 찾아가 선언했습니다. 인규야, 우리 이제 자동차 때려치우고 땅 파고 다리 놓는 토건업 하자. 하지만 돌아온 건 인규의 싸늘한 비웃음과 거센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노가다 판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느냐? 하던 일이나 잘하자며 말이죠. 태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기업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입에 풀칠하는 건 장사치에 불과하다. 내 철학을 담아 나라를 세우는 것이 진짜 기업이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쉽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쉬워지는 게 일이다. 천태사는 전 재산을 털어 세기건설에 간판을 올렸습니다. 가슴 벅찬 창업 첫날, 축하의 술잔을 들기도 전에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반민특위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태산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죄목은 반민족 행위자, 즉 조국을 배신한 친일파라는 오명이었습니다. 금동광산 시절 일꾼들을 핍박하고 노임을 착취했다는 투서가 접수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태산의 성공을 시기한 라이벌 강철근이 파놓은 끔찍한 함정이었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태산은 온몸을 떨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일본 놈들에게 고개 한번 숙이지 않으려 얼마나 피를 토했는데 어떻게 나를 그 배신자들과 같은 취급을 한단 말입니까? 조사관들은 냉소적인 웃음을 흘리며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옥의 벽보다 단단했습니다. 태산에게 노임을 받았던 일꾼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조사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때린 게 아니라 일본 놈들 몰래 보리밥 한 덩이라도 더 챙겨준 분입니다. 그 뜨거운 증언들이 쏟아지자 비로소 태산은 결백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오던 찰나 그는 들어오는 박흥식 사장과 마주쳤습니다. 조선 최고의 부자였으나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 포승줄에 묶인 노경영자. 그 노련한 거물은 태산의 손을 보며 마지막 불꽃 같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천 사장, 기업가는 권력이라는 파도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라네. 운이 좋으면 칼자루를 쥐고 세상을 베겠지만 때로는 칼날을 쥐고 제사를 베어야 하지. 중요한 건 그 피냄새 진동하는 수렁 속에서도 자네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네. 태산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단순히 돈을 쌓는 탑이 아니라는 것을요. 칼날에 손이 베이는 고통을 겪더라도 다시 칼자루를 쥐고 일어서는 끈기.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믿고 묵묵히 길을 닦는 집념. 그 누명의 48시간은 천태산을 단순한 사장에서 대한민국 건설의 거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듯 억울한 눈물은 그의 야망을 더욱 견고하게 다졌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망치를 휘두를 준비가 된 사나이 천태산. 그의 거침없는 행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입찰 포기 안 하면 묻어버린다. 밤거리 집단 폭행 속 천태산의 소름 돋는 반격. 썩은 뒷돈 20% 대신 피 흘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독종 천태산의 실체. 생각을 바꾸면 황무지가 황금이 된다. 대한민국을 바꾼 거인의 미친 눈빛. 제목 벼랑 끝에서 움켜쥔 거인의 설계도 세기건설의 피 끓는 창업 야사. 여러분, 역사는 조용한 강의실이 아니라 거친 현장의 흙바람 속에서 쓰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대한민국 경제사의 심장과도 같은 이름 세기건설의 탄생 비화입니다. 자동차 수리 공장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내 손으로 나라의 대동맥을 뚫겠다고 선언했던 천태산. 그가 마주했던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비겁하고 잔인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거인의 선언, 이제는 토건이다. 1950년대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 세기자동차 공장은 엔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천태산 사장의 눈은 이미 엔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죠. 인규야, 태아야. 이제 자동차 수리에만 머물 수 없다.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아야 해. 건설 면허 준비됐나? 설계 기사, 토목 기사 다 불러 모아라. 이제 우린 전선으로 뛰어든다. 동생들과 동료들은 걱정했습니다. 자동차나 고치던 사람들이 무슨 건설이냐며 세상이 손가락질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천태사는 확신했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가 바로 기회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중고 장비를 사들이고 밤마다 촛불 아래서 토목 도면을 연구하며 거인의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 하청이나 바다라 천태산이 처음 발을 들인 토목국은 그야말로 복마전이었습니다. 기존 건설업자들과 공무원들이 단단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죠. 천태산이 가져온 정직한 견적서를 본 담당 차석 김일석은 콧방귀를 낍니다. 이보쇼, 천사장. 토건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이 바닥엔 법이라는 게 있어. 당신 같은 생초자는 입찰 서류 낼 자격도 안 돼. 가서 큰 회사 밑에 들어가 하청이나 받으라고. 심지어 그는 천태산에게 공사비를 더 높여서 써내라고 압박합니다. 인건비와 자재비를 비현실적으로 낮게 잡았다는 핑계였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공사비를 부풀려야 그 차액으로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챙겨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천태산은 분노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사의 와이로 뇌물가 웬 말이냐. 그는 타협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하며 썩은 관행에 침을 뱉었습니다. 돈이 제갈량인 시대, 이알의 관례를 지켜라. 천태산의 친구인 기자가 전해준 소식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태산아, 이 바닥 관례가 공사비의 20%를 커미션으로 떼주는 거래. 그걸 안 하면 아예 발을 못 붙이게 짜여 있어. 입찰은 형식일 뿐이야. 이미 주인은 정해져 있다고. 그때 익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차가운 금속성 목소리. 천태산 살고 싶으면 이번 입찰 포기해. 네가 주먹 좀 쓴다고 들었는데 여긴 주먹보다 무서운 게 돈과 권력이야. 내 말 무시하면 내 인생 여기서 끝장난다. 천태산은 전화를 끊고 공장 마당에 섰습니다. 흙먼지가 눈에 들어갔지만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제갈량이라고? 나는 내 오기를 제갈량으로 삼겠다. 그는 오히려 밤을 새워 서류를 더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피로 물든 밤거리, 무릎 꿇느니 죽겠다. 입찰 당일 결과는 예상대로 유찰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시방서에 오류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천태산을 밀어냈습니다. 허탈하게 돌아서는 길, 어두운 골목에서 수십 명의 괴한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퍽퍽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천태산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굴렀지만 괴한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내 몸은 부숴도 내 꿈은 못 부순다. 이 비겁한 놈들아,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일 또 다른 천태산이 나타날 거다. 괴한들은 지독한 그의 오기에 질려 도망쳤고 달려온 동생 태아는 피투성이가 된 형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형님, 제발 포기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래요. 천태산은 부러진 이빨 사이로 피를 뱉으며 말했습니다. 포기? 내 사전의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 다시 서류 챙겨라. 재입찰 간다. 거인의 비전, 배고픈 나라를 부강하게 천태산이 이토록 지독하게 버틴 이유는 단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비료 공장을 세우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원조 비료에만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 비료를 만들어 농사를 짓고 그 돈으로 다시 설탕 공장, 옷감 공장을 세워야 한다. 생각만 바꾸면 황무지도 황금 땅이 된다. 그는 흙먼지 속에서 내일의 대한민국을 보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국산 자동차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배.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은 골목길에서 피 흘리며 지켜낸 저 낡은 입찰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거인을 기억하며 DJ 나직하고 여운 있게 여러분, 천태산 사장이 그날 밤 무릎을 꿇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비겁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온몸이 부서지면서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무모한 오기. 그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진정한 엔진이었습니다. 오늘 지치고 힘든 당신의 가슴 속에도 천태산의 그 뜨거운 독종 정신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거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스스로를 벼려내며 만들어지는 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낙찰받고 사형장으로? 현대 정주영 회장이 겪은 인생 최악의 반전 실화. 0.1초 차이로 살아남은 거인. 1초만 늦었어도 대한민국 경제는 없었다.
비열한 모략에 무너진 거인의 꿈 여순 사건 속 사형장에서 벌어진 기적. 사형장에서 피어난 기적, 거인 천태산의 붉은 눈물. 시청자 여러분, 혹시 삶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죽음의 문턱에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운명의 목덜미를 움켜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사의 신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 영웅시대 속 천태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가 겪은 가장 잔혹하고도 위대했던 사형장의 새벽을 30배 더 깊은 감정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1948년 가을의 여수.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념의 칼날이 형제들의 가슴을 겨누던 그 혼란의 한복판에 천태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빈털터리 건설꾼이었지만 가슴속엔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짓겠다는 거대한 설계도가 들어있었죠. 여수공사 입찰권은 그에게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자 강철근은 비열했습니다. 수십 명의 장정들을 풀어 천태산을 사지로 몰아넣었죠. 으드득 마이너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차가운 쇳덩이가 그의 머리를 타격했습니다. 쏟아지는 선열로 눈앞이 붉게 물들었지만 그는 기어이 입찰장으로 향했습니다. 손톱이 다 빠지도록 바닥을 긁으며 그는 입찰 서류를 품에 안고 포효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이 나라는 누가 짓는단 말이냐. 그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자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낙찰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운명은 그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여수 순천 사건의 총성이 도심을 가릅니다. 반란군이 무기고를 털고 시내는 순식간에 시체가 산을 이루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강철근은 악마의 미소를 짓습니다. 태산아,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전쟁통엔 손가락 하나면 끝이다. 강철근은 진압군 장교에게 달려가 거짓 증언을 쏟아냅니다. 저 천태산이라는 자가 반란군에게 거액의 군자금을 대고 공사 현장을 좌익들의 요새로 제공했습니다. 저놈이 바로 배후 조종자입니다. 미친 시대였습니다. 확인도 재판도 없었습니다. 천태산은 졸지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되어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거친 구두발이 그의 가슴을 짓밟고 개처럼 끌려가 도착한 곳은 안개자욱한 공동묘지 끝자락의 사형장이었습니다. 새벽 이슬은 유난히 차가웠고 옆에서는 먼저 처형당한 동포들의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천태산은 무릎이 꿇려진 채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정녕 내가 지를 다리와 도로가 이토록 허망한 환상이었단 말입니까? 그 집행관의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장전. 그 철컥거리는 총기 마찰음이 그의 귓가를 찢어발기고 검은 안대가 그의 마지막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보시오 장교님, 나는 빨갱이가 아니오. 내 손을 보시오. 총 대신 삽을 들었고 수레 대신 이 나라의 미래를 끌어온 사람단 말이오. 내가 죽으면 내 밑에서 배고픔을 견디며 기다리는 수천 명의 일꾼들은 어찌합니까? 제발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집행관의 무거운 명령만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조준. 그 5자루의 소총이 천태산의 가슴 중앙을 조준하고 집행병들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1mm 당기던 그 찰나의 순간, 저 멀리 안개를 가르며 먼지 바람을 일으키는 지프차 한 대가 보입니다. 집행 중지. 당장 멈춰라. 그 차에서 내린 고위 장교가 외쳤습니다. 천태산의 동생이 목숨을 걸고 데려온 구원자였습니다. 저 사람은 국가가 보증한 건설 사업자다. 반란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안대가 벗겨지고 다시 마주한 세상. 천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겨눴던 소총들과 자신을 고발한 저 멀리의 어둠을 향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려주신 뜻을 알겠습니다. 이제 이 목숨은 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거인. 그는 그날의 피 묻은 셔츠를 갈아입지도 않은 채 곧바로 공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시대를 향해 건설이라는 가장 위대한 복수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딛고 서 있는 대한민국 경제 영웅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 어떤 총칼도 꺾지 못한 거인의 집념,
오늘 우리 가슴속에도 그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천태산이 미군의 신뢰를 얻은 비결은 돈이 아니라 속도와 약속이었습니다. 남들이 한 달 걸릴 공사를 단 일주일 만에 끝내버리는 무모한 도전, 그리고 전쟁통에 사선을 넘어 3억 원을 갚으러 온 친구와의 눈물겨운 의리가 천태산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천태산의 세기 건설이 단순한 구멍가게를 넘어 대한민국 재건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결정적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주세요. 그 시절 소 한 마리 판 돈으로 시작해 거대한 제국을 세운 정주영 회장의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집행 1분 전까지 몰렸던 동료들을 구해낸 정주영. 기적처럼 목숨을 구했지만 고향 집에는 할아버지의 죽음과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결심합니다. 내 반드시 신용 하나로 다시 일어서리라. 폐허가 된 현장에서 밤낮 없이 땀 흘리며 현대건설의 기틀을 닦았죠. 이봐 해봤어? 라는 명언을 남기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의 승부수.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성공의 문턱에서 터져버린 6.25 전쟁.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그 시절 거인 정주영. 과연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는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의 신화를 썼을까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었던 그의 역전극은 계속됩니다. 어르신들 기억나십니까? 보릿고개보다 무섭고 전쟁보다 잔인했던 그 시절의 혼란을요. 오늘은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군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거인이 된 고 정주영 회장님의 파란만장한 인생사 중에서도 가장 숨가빴던 순간들을 라디오 사연처럼 들려드리려 합니다. 1948년 가을, 세상은 좌우의 대립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속이었습니다. 당시 33세 젊은 정주영은 서울에서 현대토건사라는 작은 간판을 걸고 밤낮 없이 뛰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수 공사 현장에 내려갔던 정주영의 소중한 동료들이 반란군 누명을 쓰고 처형장으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주영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식구 같은 사람들, 나를 믿고 따르던 그들이 총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고 나오지 못한 채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드라마 영웅시대에서도 묘사되었듯 그 시절 사형장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죄명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들어주는 이 하나 없는 무법천지였지요. 정주영의 절친한 동료가 총구 앞에 무릎 꿇린 채 눈을 감은 그 찰나 사격 준비 라는 서슬퍼런 구령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어르신들, 단 1분, 아니 단 몇 초만 늦었어도 정주영의 든든한 조력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그는 지옥의 문턱에서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사형장에서 풀려나 흙바닥을 짚던 그들의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살아있다는 숨소리 하나가 얼마나 고귀했는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고향 통천에서는 정주영의 든든한 버팀목이셨던 할아버지가 손자의 험난한 타향살이 걱정에 가슴을 치다 돌아가셨고 그 비보를 들은 어머니마저 충격으로 쓰러져 중풍에 걸리고 마셨습니다. 정주영은 서울에서 번 돈을 보따리에 싸들고 고향으로 달려갔지만 말 한마디 못하시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소 한 마리 훔쳐 팔아 서울 온 불효자 태산이가 이제야 성공해서 왔는데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그 시절 우리네 장남들은 그렇게 자식 걱정에 뼈가 녹고 살이 깎이는 부모님을 보며 성공을 향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슬픔을 뒤로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정주영은 더욱 매섭게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이봐 해봤어? 그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시작해 이제 막 건설업의 기틀을 닦던 그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하면 된다는 무서운 고집으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남들이 커미션을 챙기고 부실 자재를 쓸 때 정주영은 신용이 곧 자본이다라며 최고급 자재를 고집했습니다. 돈보다 신용을 먼저 쌓은 그의 뚝심은 곧 현대라는 이름의 거대한 신뢰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현대건설이 자리를 잡고 이제야 부모님께 효도 좀 하나 싶던 1950년 6월 25일 아침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에 고요를 깨고 동생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달려들어왔습니다. 형님, 전쟁입니다. 38선이 터졌답니다. 그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지며 정주영이 일궈온 모든 공장과 꿈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르신들, 참으로 기막힌 세월이었지요. 사형장에서 사람을 구해내니 이번엔 전쟁이라니요. 하지만 정주영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 미군 공사를 따내고 한겨울 부산 유엔군 묘지에 보리싹을 심어 푸른 잔디밭을 만들어내는 그 기적 같은 임기응변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끝내 꽃을 피워낸 그 시절 거인 정주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요.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그 뜨거운 인생 역전극,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네 가슴 속에 영원한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심하라는 방송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국가가 내린 처참한 결말. 피난민들로 꽉 찬 한강 다리를 그대로 날려버린 비정한 역사. 어머니와 아내를 사지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한 남자의 피눈물. 영웅시대 27회 마이너스 국가가 끊어버린 희망, 한강 다리의 비극.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50년 6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잔인했던 그해 여름의 기억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정부는 서울을 사수할 것이니 동요하지 말라는 라디오 속의 평온한 목소리가 실은 거대한 죽음의 덫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어야 했던 그 처절한 배신감과 이별의 사연입니다. 일부 라디오의 감미로운 거짓말과 들이닥친 진실. 1950년 6월 27일 오전 서울 양촌리 천태산의 집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리는 이미 피난민의 행렬로 마비가 되었는데 집안 라디오에서는 대통령의 녹음된 목소리가 반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국군이 적을 물리치고 있으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태사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막 사업의 기틀을 잡았고 아내는 곧 아이를 낳을 만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신문사 기자였던 처남태일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어들어오며 깨졌습니다. 매형,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신문사에도 폐쇄 명령이 떨어졌어요. 방송은 다 거짓말입니다. 적의 탱크가 이미 서울 코앞인 창동까지 밀고 내려왔고 대통령과 강요들은 어젯밤에 벌써 대전으로 도망갔단 말입니다. 유태일의 외침에 태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이 포탄 소리보다 더 무겁게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이분할을 두고 가거라 어머니의 마지막 명령. 태산은 서둘러 트럭을 준비하고 짐을 쌉니다. 하지만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어머니는 문설주를 잡고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태산아, 난 안 간다. 이 늙은 몸이 어딜 가서 짐이 되겠느냐. 적들도 사람인데 늙은이에게 무슨 짓을 하겠어. 너희들이라도 어서 손주들 데리고 남쪽으로 가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태산은 마당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여기 두고 가면 제가 평생 무슨 낯으로 살겠습니까? 제발 같이 가요. 하지만 상황은 1분 1초가 급했습니다. 그때 만삭의 아내 소선이 결연한 표정으로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기업가라 남으면 북한군의 타깃이 돼요. 제가 어머니 곁에 남을게요. 당신은 우선 아이들 데리고 가세요. 수원에 있는 현장에서 꼭 다시 만나요. 아내의 희생적인 결단에 태산은 피눈물을 흘리며 트럭 시동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m 속으로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은 태산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 박혔습니다. 삼부 한강의 굉음, 하늘이 무너진 새벽. 트럭은 피난민 인파에 밀려 거북이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용산 근처에 도달했을 때 돌연 밤하늘을 찢는 거대한 불꽃과 함께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콱쾅!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강 다리가 폭파됐다. 다리가 끊어졌어. 누군가의 외침에 태산은 차에서 뛰어내려 강변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수천 명의 피난민이 다리 위에 있었고 강 건너엔 피난을 오지 못한 수만 명의 서울 시민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퇴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이 나쁜 놈들아.
아직 우리 가족이 못 건넜단 말이다. 사람들을 다 죽일 셈이냐. 태사는 끊어진 다리 끝에서 허공을 향해 주먹질하며 절규했습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태사는 뒤따라오던 아들 1구기의 손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던 아이의 목소리가 피난민의 발소리와 비명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강물 속으로라도 뛰어들 기세로 1구기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강바람뿐이었습니다. 사부 붉은 공포와 엇갈린 운명의 잔해. 서울은 이제 붉은 깃발 아래 잠겼습니다. 거리는 인민군의 탱크 소리와 반동 분자를 자수하라는 확성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 남겨진 소선과 어머니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편 사채업자로 몰려 끌려가는 노학자의 뒷모습과 주인을 잃고 인민군에게 압수당하는 자동차들까지. 서울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피난길에서 아들을 잃고 홀로 살아남은 태산, 인민군 치하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남편을 기다리는 소선,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이웃들. 1950년 6월 28일 새벽 한강다리와 함께 끊어진 것은 단순히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수천만 가족의 평범한 행복과 미래였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사지로 밀어넣고 다리를 끊어 퇴로를 막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혼란 속에서 엇갈린 운명들은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끊어진 다리 위에 멈춰버린 그날의 눈물겨운 대서사실을 들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어 못하는 차인표가 미군 장교를 홀린 미친 배짱의 비결. 아들 버린 비장한 아빠. 천태산이 피눈물 흘리며 부산으로 간 진짜 이유. 절망 끝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듣고 대한민국 건설 대장이 된 한 남자의 눈물.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끝에서 배짱 하나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세운 한 남자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에 그 비극적인 여름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평화롭던 아침은 포탄 소리에 깨어지고 정든 집을 뒤로한 채 사람들은 남쪽으로 발길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같은 피난길 한복판에 우리 주인공 천태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금쪽 같은 아들 1구기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 살려내 아들 1구기가 사라졌다. 천태산의 목소리는 포화 소리에 묻혔고 가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1구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여기 있다. 하지만 적들은 코앞까지 들이닥쳤고 천태산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보, 1구기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포기하는 게 아니야. 우선 우리 모두가 살아야 1구기도 찾을 거 아니냐. 그는 피눈물을 머금고 가족들을 재촉했습니다. 자, 모두 짐 챙겨라. 지금 떠나지 않으면 다 죽는다. 1구가 아버지가 반드시 데리러 올게. 살아만 있어다. 다행히 기적처럼 아들을 다시 찾았지만 1구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버지, 소선이 아줌마가 우리 엄마 맞죠나? 엄마 찾으러 갔던 거예요. 천태산은 아들의 뺨을 때리는 심정으로 모질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그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야.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내 진짜 엄마란 말이다. 다시는 그 이름 꺼내지도 마라. 그것은 아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지옥에서 가족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아버지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지독한 사랑에 매였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굶주림과 냉대였습니다. 쌀 한 토리, 금값이고 잠잘 곳 하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천태산은 매일같이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 넓은 부산 땅에 내 몸 하나 뉘일 곳이 없단 말이냐? 내 자식들 입에 풀칠할 일자리 하나가 없단 말이냐? 그는 하늘을 원망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운명을 바꾼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미군 사령부에서 영어 통역원을 구한다는 공고였습니다. 태산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다. 그는 동생 테이를 설득해 무작정 미군 사령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군 장교 스미스 앞에서 그는 주눅들기는커녕 사자처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내 이름은 천태산이다. 내가 서울에서 제일 큰 자동차 수리 공장을 했고 건설이라면 이 나라에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스미스 장교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그래, 건설을 안다고? 그럼 당장 우리 병사 2만 명이 묵을 숙소를 지을 수 있겠나? 통역을 하던 테이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오빠 2만 명이라니요? 지금 나무 한 토막 못 구하는 이 난리통에 그게 가능이나 해요? 안 된다고 해요, 오빠. 하지만 천태산은 테이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테이야, 똑바로 전해라. 왜 못하냐고. 한다고 해.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고 말해. 이 천태산이가 한다면 하는 거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절망을 뚫고 나온 광기 어린 자신감이었죠. 결국 그 기세에 눌린 미군은 천태산에게 공사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 신화의 역사적인 첫 삽이 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밤낮 없이 망치질을 하던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태산씨 형수님 소식 들었어요. 소선이 어머니 박보살님이 돌아가셨답니다. 태산은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일어섰는데 이제 돈 벌어서 고생 끝내드리려 했는데 왜 이리 급히 가셨습니까? 그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그의 눈물은 부산 앞바다보다 깊었고 그의 결의는 금강산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선 그는 더욱 매섭게 공사 현장을 몰아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고 지낸 영웅들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갔을 때 그들은 눈물을 닦고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전설이 되리라. 천태산의 그 외침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시련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천태산처럼 외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라디오 사연 천태산의 불굴의 의지를 전해드리며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천태산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전쟁터에서 쓰레기 취급받던 고철 트럭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된 사연. 배 한 척만 빌려주시오라고 했던 청년이 미군에게 배 3척을 통째로 받은 비결. 아내와 어머니를 잃은 폐허 속에서 그가 발견한 가장 값진 보물은 무엇이었을까? 폐허의 먼지 속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노래.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밤,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시간 여행 가이드 2026년의 라디오 DJ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 곳은 포화의 연기가 채 가시지 않은 1950년 가을입니다. 서울은 수복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시린 바람이 불던 그 시절.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흙에 붓고 누군가는 무너진 벽돌 위에서 다시 망치를 들었던 그 뜨거웠던 눈물과 재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부 길 위에서 이별한 어머니, 그리고 남겨진 자의 눈물. 서울 수복에 깃발이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 소식을 누구보다 기다렸을 어머니는 정작 아들의 등에 엎인 채 차디찬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난길의 고단함과 굶주림은 노모의 가쁜 숨을 끝내 멈추게 했죠. 너무하십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시다 이 좋은 소식을 못 보고 가시다니요. 아들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길가 어느 양지 바른 곳에 어머니를 모십니다. 비석 하나 세울 여유조차 없던 그 난리통에 아들은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다짐합니다. 어머니가 못 본 세상 반드시 보란듯이 일어서서 보여드리겠다고 말이죠. 이 눈물은 그저 한 가족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앗아간 수많은 우리네 어머니들에 대한 진홍곡이었습니다. 이부 무너진 왕국, 그러나 꺾이지 않는 거인들. 한편 서울 도심의 한 귀퉁이에서는 어제까지 소위 사장님 소리를 듣던 이들이 허탈하게 마주 앉아 있습니다. 국사장과 진복 선배. 수천 명의 인부를 거느리고 경성 바닥을 호령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손에 남은 건 자욱한 먼지와 텅 빈 주머니뿐입니다. 국사장, 우리 완전히 망했네. 평생 일궈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가루가 됐어. 파산이야, 파산. 진복 선배의 허탈한 웃음에는 뼈아픈 좌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사장은 무너진 공장 잔해를 묵묵히 바라보며 답합니다. 선배님, 사람 목숨 붙어 있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돈이란 게 원래 이름 그대로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곁을 떠났다면 내일은 다시 돌아올 길을 닦으면 됩니다. 현실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절망에 잠식당하는 대신 각자의 방식으로 다음 장을 준비합니다. 누군가는 고향으로 내려가 마음을 추스르고 누군가는 대구로, 부산으로 향하며 재기의 불씨를 살려나갑니다. 3부 천태산에 미친 집념, 고철 트럭에 숨을 불어넣다. 그 시각 부산에 먼지 날리는 미군 공사장에서는 천태산 사장이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공병대의 일을 맡긴 했지만 땅을 다지고 자재를 나를 트럭 한 대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띠년인 기사장이 나타나 묘안을 던집니다. 천 사장, 저기 보급창 가보시오. 미군들이 고치다 포기한 고철 트럭들이 산더미요. 당신들 예전에 자동차 수리하던 솜씨 있잖소? 그거 고철값만 주고 가져와 보시오.
그날부터 천태산과 그의 식구들은 밤낮 없이 기름때를 뒤집어 썼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깎아서 만들고 엔진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하듯 매달렸습니다. 이 쇳덩이가 굴러가야 우리 인생도 굴러간다. 그의 고함에 멈췄던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을 때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부활이 아니라 희망의 고동 소리였습니다. 사부 운명을 바꾼 3만 평의 기회 그리고 배 세척. 천태산의 이런 무식할 정도의 성실함과 신용은 결국 까다로운 미군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미군 장교는 그를 불러 믿기 힘든 제안을 건넵니다. 당신들의 능력을 확인했소. 우리 군수물자를 보관할 3만 평 규모의 대형 창고를 지어주시오. 그리고 보관 업무까지 당신들에게 맡기겠소. 수익은 매달 200만 원을 보장하겠소. 당시 200만 원이면 지금의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은 연안 해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배가 필요하다는 천태산의 말에 좋소, 우리가 가진 배 세 척을 아주 헐값에 불화해주겠소라며 파격적인 조건을 덧붙입니다. 배 한 척 없던 뜨내기 업자가 하루아침에 해운업의 기틀까지 마련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부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건네는 위로. 여러분, 천태산이 그날 얻은 것은 단순한 돈이나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다는 엄중한 증명이었습니다. 전쟁은 공장을 부수고 집을 앗아갔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의지는 부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픔을 가슴에 묻고 알거지가 된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고철 덩어리에서 엔진 소리를 찾아낸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풍요로운 대지 위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태산의 고철 트럭 엔진 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멈춰버린 여러분의 인생 엔진도 다시 기름을 치고 조이면 반드시 힘차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희망의 엔진 소리가 가득하기를 빌며 오늘의 사연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전쟁통에 죽음을 무릅쓰고 3억 원을 돌려주러 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돈보다 의리를 택한 영웅들의 소름 돋는 실화바탕 드라마. 나 낳아준 엄마 맞죠? 왜 자꾸 아줌마라고 하세요? 아들의 외침에 무너진 어머니의 눈물. 피난지 부산의 애달픈 재회.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현대 정주영 회장을 모델로 한 천태산이 평생 가슴에 새긴 친구의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해시태그 3억의 핏빛 의리 그리고 부산의 마지막 모정.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의 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굴러들어온 3억 원이라는 거금보다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남으로 내려온 한 남자의 핏빛 의리가 더욱 빛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의리 못지않게 가슴 저리게 울리는 피난지 부산에서 펼쳐진 한 어머니의 처절한 모정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위에서 사람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 시절 돈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이 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오늘 밤 라디오 사연. 전쟁이 가른 운명, 3억의 의리와 부산의 눈물을 통해 돈과 인간성 사이에서 갈등했던 우리 선배들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억 원의 뭉칫돈, 그리고 북으로 떠나는 이름 없는 혁명가. 세기건설의 천태산 사장은 부산의 미군 막사 건설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타오르는 불꽃 같았습니다.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겠다는,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비좁은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낡은 린넨 재킷을 입은 그림자 같은 한 남자, 다름 아닌 오랜 친구 대호였습니다. 태산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어인 일인가? 살아있었는가? 대호는 아무 말 없이 낡은 가방 하나를 태산의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지친 손으로 가방의 쇠고리를 풀자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신문지로 둘둘 말린 돈뭉치가 가득했습니다. 무려 3억 원. 전쟁통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태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돈인가? 자네가 어디서 이런 돈을? 대호는 고개를 떨군 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예전에 빌려준 돈으로 양조장을 일으켜본 돈일세. 전쟁통에도 사람들은 술을 마시더군. 슬픔을 잊기 위해서였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이제 사회주의 신념을 위해 북으로 가려네. 자네와의 의리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돈을 전해주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네. 태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보다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뚫고 내려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대호의 굳건한 마음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호, 자네 미쳤는가? 북쪽은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가지 말게. 여보게, 어서 와서 자네 가족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게. 태산은 대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폐허 속에서 다시 만난 유일한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대호의 눈빛은 이미 다른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산, 자네는 철학이 있는 돈을 벌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람을 위한 돈을 벌게. 난 이제 더 이상 자네 곁에 있을 수 없네.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고 결국 그는 비좁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태산은 멍하니 3억 원의 돈뭉치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밤이 깊도록 그는 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세계 건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잃은 허전함은 그 어떤 돈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대호, 자네는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태산은 눈물을 훔치며 돈이 아닌 친구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철학이 있는 돈, 사람을 위한 돈. 3. 부산의 보육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핏줄의 재회. 한편 부산의 허름한 판자촌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은 보육원에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태산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소선이 그림자처럼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산의 아이 7을 낳았지만 전쟁통에 찢어지고 가진 것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감히 태산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행복하게 자라는 아들을 지켜보는 것만이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소선은 병으로 몸져눕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아들의 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 7이 있는 보육원을 찾아갑니다. 보육원 마당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7을 발견한 소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봄을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줌마라고 불렀던 보육원 봉사자 소선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7의 작은 손이 소선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소선은 차마 아이를 안아주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7가, 아줌마가 이제 멀리 떠나야 할 것 같구나. 7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멀리요? 어디로요? 나도 같이 가요. 아줌마는 내 엄마잖아요. 내가 다 알아요. 왜 자꾸 나한테 아줌마라고 불러달래요? 왜 다른 아이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나는 엄마가 없어요? 나 낳아준 엄마 맞죠? 아이의 순진무구한 물음에 소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 그 처절한 모정이 아들의 외침 앞에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소선은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아줌마라고 부를 때마다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녀의 눈물은 뜨거운 빗물처럼 7의 작은 어깨를 적셨습니다. 어머니라고. 딱 한 번만 더 불러주렴. 그럼 엄마는 세상의 그 어떤 슬픔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구나. 7은 흐느끼는 소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입술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 순간 보육원 마당에는 전쟁의 아픔도 가난의 서름도 모두 지워버리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사랑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소선은 모든 것을 얻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을까요? 그녀는 아들의 품에서 그렇게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전쟁은 누군가에게는 3억 원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이별과 함께 마지막 어머니라는 이름의 축복을 안겨주었습니다. 4. 영웅시대가 우리에게 묻는 인간의 도리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두 영웅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목숨을 건 우정과 핏줄보다 진한 모성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물질만능주의에 휩싸인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돈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결코 모든 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친구와의 의리, 가족과의 사랑, 그리고 자신만의 철학. 어쩌면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아닐까요? 천태산 사장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을 위한 돈을 벌겠다는 친구의 유언을 가슴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고맙다, 사랑한다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꽃피웠던 그들의 의리와 사랑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불씨를 지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